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아산병원 유방외과 윤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몹시 감사드리고요.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질환은 보통 유방에 관련한 질환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암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좀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를 비롯한 유방 클리닉에 방문하실 때 환자분들이 보통 얘기하시는 증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방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공단에서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그런 유방 검진 시에 결과지를 받았을 때 사실은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방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요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유륜하고 유두가 가운데 중심에 있고 유방의 모양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 정도의 그냥 단순한 장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소화 기능이나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보통 쉽게 얘기할 때 몸에 달려있는 큰 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의 구조를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 피부 밑에 이렇게 유선 소엽이라고 해서 유즙이 만들어지는 공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즙들이 흐르는 길, 유관이 있으면서 유관이 모여서 유두로 가게끔 해서 이 유두가 바깥 출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선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유선 조직에서 기인하는 병, 암이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피부하고 이렇게 꼭지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둘러싸서 몸에 어디에나 있는 지방 조직들이 유방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거고, 그 위를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요. 이 뒤로 보시면 흉벽이라고 해서 갈비뼈하고 가슴 근육으로 인해서 이 유방은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방은 겉을 싸고 있는, 사탕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 싸고 있는 껍질 같은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진은 이 안에 있는 장기, 흉곽 안에 있는 장기를 보려고 하는 검사고, 이 검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은 안쪽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흉곽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딱딱한 공간 안에 폐라던가 심장 같은 장기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그 겉으로 유방은 껍질처럼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거나 옆으로 모로 돌아 누울 때 보면 유방이 이렇게 쓱 미끄러지듯이 쓸려 내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생리를 보시면 이제 보통 사춘기 때부터 유방이 천천히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성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라는 걸 하게 되면서 몸에서는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 호르몬들이 이런 한 달 주기로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 주기에 따라서 배란이 일어나고, 배란이 일어나서 임신을 준비하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리로 끝나게 되는 이 코스를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폐경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호르몬들 자체는 이제 생리를 하게끔 애기집이라고 하는 자궁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 몸에 있는 유방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주기에 따라서 폐경을 아직 하지 않으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유방 자체의 안쪽에서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피세포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생리 직전에는 가슴이 가장 탄탄하고 탄력 있게 되는 이유는 이런 호르몬의 몸에서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방 통증입니다. 여기서 혹시 한 번이라도 가슴이 조금 아팠다 이런 걸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이제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픈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신경이 쓰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유방 통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아주 흔한 증상이고 대부분 평생 동안 한 번 정도는 겪는 분들이 전체 여성의 한 70% 정도는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의 원인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제일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이유는 이게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오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방암과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또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검사는 하자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숨어있는 어떤 병적인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는 거고요. 어떤 유방통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생리 주기 따라서 주기적으로 오는 유방통이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30, 40대 여성분들에게서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방암의 60% 정도 되고 지속 시간은 한 5일 정도인데 보통 5일 동안 계속 아픈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디 한 군데가 특별히 아프다기보다는 양측적으로 어디가 콕 집어서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비주기적인 유방통은 생리 주기와 관계없이 보통 배란쯤이나 생리 직전에 유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생리가 끝났는데도 통증이 있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40대 후반부터 50대 여성분들에게 되게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일 원인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고 대신에 40, 50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의 호발 연령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유방에서 기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방 밑에 있던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가슴 흉벽에서 기인한 건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깨를 중심으로 팔과 몸통이 붙어 있고 그 주변을 큰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근막이나 이런 곳에서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 유방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통 유방 통증이라고 가끔 오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애둘러서 유방통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내버려두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크게 사실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2-3달 정도 내버려두면 어느샌가 잊어버릴 정도로 증상은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에 이제 증상 자체, 내가 아프다고 느끼는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의 강도라던가 얼마만큼 증상이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 접근을 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방암일까봐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기 때문에 증상이 대부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게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의료진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대부분 이런 유방통 자체를 치료할 때는 보통 대부분의 환자분이 속옷을 좀 잘못 착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속옷 착용을 조금 교정을 한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유방통을 악화시키는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먹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술이라던가 커피나 홍차 같은 이런 카페인 섭취가 많을수록 유방통이 조금 더 자주 오더라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비타민 E 같은 이런 약물 비타민 제제들을 복용했을 때는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흔히들 이제 건강식품으로 많이 드시는 달맞이꽃 종자유 요 성분 자체도 이제 유방의 민감도를 조금 떨어뜨려 준다고 해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복용을 하시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속옷 교정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고 문제는 일으키지 않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경과관찰을 했어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통증이 언제 유발되는지에 대해서 통증 일기 같은 거를 쓰면 좋은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불편하고 합리적이지는 않아서 그 본인이 호소하시는 증상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이제 호르몬제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호르몬제 치료 자체는
이 호르몬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폐경 후에 그 호르몬제를 산부인과에서 뭐 복용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간헐적인 피임약 복용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유두 분비물인데요. 보통 이제 유방, 이렇게 속옷 갈아입다가 속옷에 뭐가 묻어있고 이런 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아주 드문 증상은 아니고 흔하게 있는 증상이고 대부분 이제 가임기, 임신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의 여성분들에게서는 절반 이상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갑자기 유두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병적인 것이 아니냐 맞냐 그거를 찾는 것이 이제 진료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거를 진료할 때 감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두 분비물의 임상 양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색깔이라던가 나오는 양이라던가 그다음에 언제 분비가 되고 얼마나 그렇게 지속이 됐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셨다가 진료를 보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분류를 해보면 이제 수유기 때 보통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애들 젖 먹이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유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병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고 생리적인 유두 분비는 이제 뭐 내분비적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수유를 중단했지만 수유 후에도 몇 개월 정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즙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병적이지 않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유두 분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적인 유두 분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인은 암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15% 정도에서는 동반되어 있는 악성질환, 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분비물이 보였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진료를 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 양상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현재 먹고 있는 약에 의해서도 생리적으로 유주 분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약간 우울증 약이라던가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매식거릴 때 먹는 그런 약들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내분비 질환 예를 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러한 유즙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런 원인 질환이라고 우리가 감별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유방에 대한 검사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동시에 평가를 해야 되겠고 실제로 어떤 약제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유발된다고 했을 때는 치료는 그 약제를 끊는 게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이라던가 이런 약들을 계속 복용해야 할 때에는 약제를 다시 한번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종류를 달리해보는 등의 그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병적인 어떤 이상, 예를 들면 유관에 어떤 혹들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런 병들이 있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방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염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보통 염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균이 살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크게 해보면 수유기에 생기는 유방염과 비수유기, 그러니까 젖을 먹이지 않고 있어도 생길 때, 그다음에 기타 다른 질환들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유방 자체가 부풀어 있고 그러면서 아기와 유두 자체 접촉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유두 부위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아기 입에서부터 기원하는 어떠한 균들이 과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엄마의 유관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침습이 돼서 요 균이 침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유즙이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그 유즙 자체, 성분 자체가 세균이 증식하기가 좋은 환경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 중인 산모에서 한 열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100명 중에 2명, 3명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유 중이라 하더라도 이제 수유를 바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수유를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유기 유방염 때문에 고생하는 아기 엄마들에게는 이제 가급적이면 계속 잘 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유기에 생기는 것들은 보통 이제 유관 자체가 늘어나는 유관 확장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까 그 그림처럼 보시면 유관은 유방 안쪽에 여러 군데 존재하게 되죠. 근데 주로 그 유관들이 모이는 데는 이제 유륜 주변입니다. 그래서 꼭지 주변에 있는 유관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어떤 세포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름집이 생기고, 이 고름집이 낫는 과정에서 피부하고 연결고리가 생기거나 하는 걸 이제 누공까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이제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치료를 적절하게 했다 해도 한 절반 정도에서는 또 다시 그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땀이 많이 차가지고 뭐 땀띠나 습진 같은 질환이 생긴다거나, 내지는 이제 유방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는 다른 곳에 있는 피부와 마찬가지 피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털구멍이나 기름샘 같은 데서 기인하는 피진항종 같은 것들도 유방에 생긴다고 하면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염증이라고 하는 게 심한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몸에서 이런 균과 싸우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신에 발열이라든가 오한 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국소적으로는 염증이 있는 유방에 따뜻하게 뜨끈하게 만져지는 열감이 느껴질 수 있고, 눈으로 봤을 때 뻘겋게 익어 있거나 조금 심한 경우에는 조금 거무스름하게 색깔이 변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통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말씀드린 증상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방에 만져지는 혹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유방이 전체적으로 좀 부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보통 유방의 염증을 의심하는 소견이 되겠고요. 치료는 당연히 이제 원인이 되는 세균에 대해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염증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고름집 같은 것들이 형성돼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주사기로 넣어서 뽑아준다거나 내지는 째서 배농을 시켜주는, 고름을 빼주는 시술 정도의 그런 시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생충 감염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염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 혹은 이제 유방에 생기는 유방 결핵 같은 경우에는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되는 게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아주 아름다운 남성의 모습을 나타낸 조각상이고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의 대부분의 이제 성인 남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유방이 판판하지가 않고 여자들처럼 조금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성형 유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에게도 정상적으로 유두 밑에 어느 정도의 유방 조직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유방 조직 자체가 증식을 하면서 정상적인 경우보다 좀 튀어나오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여성형 유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왼쪽 그림처럼 지방과 근육 위에 피부, 그다음에 유두 밑에 있는 조직이 별로 풍부하지 않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런 것들이 과증식하게 됐을 때는 이렇게 유선이 증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고요. 사춘기의 남성 청소년들에게서도 보일 수가 있고, 흔하게는 이제 60대 이상의 남자분들에게도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다지 증상은 없어요. 이 여성형 유방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 이상으로 뭐 통증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지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따끔거린다거나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병리학적인 원인은 이제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노년의 경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유방이 좀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의 불균형을 호소하는 그런 주된 이유를 보면 뭐 악성 종양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겠고요. 아니면 전신 질환,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좀 나쁘다거나 내지는 신부전이 있어서 투석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갑상선 기능이 지나치게 활발한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 유방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그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약들 때문에 유방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 약제 중에 이뇨제라던가 아니면 혈압을 떨궈주는 어떤 심혈관계 약제들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문제가 생겨서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게 되면 위산 억제제를 같이 좀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위산 억제제를 조금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 대부분 한 열에 2명 이상, 3명 이상은 사실 이유는 알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인 경우도 꽤나 흔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별 질환을 해야 될 거는 이제 가성 여성형 유방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짜 여성형 유방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이제 실제로 여성 유방에서는 유선이 증식을 한 경우만을 말하는 거고요.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왔지만 검사를 해봤을 때 안에 유선이 없고 그냥 살, 지방 덩어리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짜 여성형 유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치게 갑자기 살이 찌거나 하면서 가슴 쪽으로 지방이 축적됐을 때 생기는 것들이고, 만져봤을 때는 유선 조직이 만져지지 않고 매끈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자분들도 이제 유선 조직이 정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성과 똑같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좀 있고요. 남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남자분들 유두 밑에 똑같이 있는 뭐 지방종이라던가 아니면 피부에 생기는 어떤 땀샘이나 기름샘에서 생기는 그런 피오핀 낭종 같은 경우에도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런 여성형 유방하고 감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오시면 뭐 어떤 미용적인 문제든 아니면 만져서 아프든 이런 증상이 있든 간에 오시게 되고, 어떤 경우든지 사실은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성형 유방 자체에 대해서는 치료를 굳이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사실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서 어떤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을 약을 다 섬세하게 체크를 해보면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제들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약제를 좀 중단하는 것도 한 가지 치료가 될 수 있겠고, 요새 보통 이제 사춘기 소년들이나 아니면 군대를 가야 되는 젊은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미용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써서 크기를 좀 줄여본다거나 내지는 아예 수술을 통해서 유선 조직, 과다하게 증식되어 있는 유선 조직 자체를 좀 제거해서 유방 모양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인 사진을 제가 조금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잘 아시겠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더 도드라지게 하얀 조직이 있는 게 보일 수 있고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 초음파 사진에서도 오른쪽과 왼쪽 유두 밑에 보면 뭔가 까만 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은 이 두께가 정상적으로는 초음파 단면을 통해서 보는 건데 2cm 정도 이하라고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유선 조직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여성형 유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진상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검사를 보통 하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